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갈등이 없을 수 없는데요. 갈등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또 불편한 일도 생기는 게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갈등이 안 생기는 게 좋은 일이 아니고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 갈등이나 불만이 있을 때 사람마다 그걸 해결하는 방식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표현 안 하시고 그냥 꿍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툭툭 말씀으로 나 그거 불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불만이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나 그거 불만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상담 드릴 때는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려요. 갈등이나 불만이나 불편한 일이 있으실 때 샌드위치 기법으로 말씀하시면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샌드위치 빵 생각하시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위에 뭐 있고 가운데 뭐 있고 밑에 뭐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위에 뭐 있고 이렇게 표현 드렸지만 위아래로는 주로 빵이 들어있고요. 가운데 부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여러 가지 들어있잖아요. 그게 핵심이 될 텐데 그래서 가운데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샌드위치의 이름이 달라지죠. 그것처럼 우리 어르신들도 상대방에게 불만이나 불편한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만을 먼저 말씀하시기보다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고마웠던 거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참 당신이 그동안 이렇게 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근데 살짝 아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이러이러한 일이었어요 라고 불만이 되는 거를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고마웠던 이야기가 한번 쫙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불만을 얘기해도 상대방은 그거를 크게 받아들여서 마음을 다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는 그래도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참 좋아요 라고 고맙거나 좋은 얘기를 맨 밑에 빵처럼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도 표현을 하지만 상대방은 나의 불만을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불만이 있으면 그냥 참으시는 방법도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건강하게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샌드위치 기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례는요. 할머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불만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사례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사례는 시댁 일에 우리만 너무 계속 돈을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신 며느리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댁은 할머님이 상담을 해주셨고요. 이 할머님은 저희하고 오랫동안 상담을 하셨어요. 처음에 60대 중후반쯤부터 상담을 하셨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상담을 해오시다가 지금은 거의 70이 다 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함께 사시냐 하면 할아버님, 남편하고 큰아들네 가족하고 같이 살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식으로 대가족이죠. 같이 사는데 할머님 말씀에 의하면 선생님 큰아들은 나한테 평생 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둘째랑 그러니까 이남 일녀가 있으시대요. 슬하에. 근데 둘째랑 셋째는 알아서들 잘 살아요. 그냥 웬만큼 잘 사는데 첫째는 학교 다닐 때부터 문제아였대요. 그런 아이들이 꼭 있잖아요. 한 집에.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늘 일탈을 일삼아서 왜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님 모시고 오너라 하는 그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님이 젊었을 때부터 아이의 학교 문제로 학교를 거의 매일 가셨대요. 그거 선생님이 불러서도 가고요. 또 애 학교 보내느라고 데리고도 가고.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생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를 제가 다닌 건지 아들이 다닌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할머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 아들을 결국 고등학교까지를 마치게 했어요. 이 문제 많은 아들을.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마쳤다 하니까 할머니가 안도감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도 아들인데, 그리고 장남이고 큰아들인데 대학은 보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할머니가 이번에는 또 할아버지랑 열심히 의논하셔서 아들을 또 대학을 보냈대요. 근데 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할머님 마음에 차는 아주 뭐 좋은 대학은 못 갔지만 그래도 전문대를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아들을 전문대를 입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기대를 했죠. 그랬는데 아들은 아무리 봐도 영 공부는 내 타입이 아니었던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찌어찌 그래도 남들 다 다니니까 아들도 다녔던 건데 전문대는 입학하고 나서 아들이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도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상심이 크셨지만 그래도 큰아들이니까 아니 그래도 이게 성인이 되면 뭔가를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사람 구실은 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커야 되니까 뭐라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다음부터는 이 할머니가 또 열심히 얘가 이제 학교는 안 간다고 하니까 기술을 가르치려고 학원을 열심히 알아보고 거기를 보내신 거예요. 할머니는 이렇게 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산은 좀 있으세요. 그래서 남들한테 뒤지지 않을 만큼 그 분야에서는 아주 내노라 하는 이름 있는 학원에 아들을 보냅니다. 패션 디자인 학원에도 보내보고 뭐 주방에서 일하는 셰프가 또 좋다고 하니까 셰프가 되기 위해서 요리 학원도 보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할머니가 배포가 크셔서 1년치 학원비를 다 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들은 다 몇 번 가고 중도 포기 계속 하는 거예요. 할머니 말이 자식 일 절대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러던 중에 아들을 자동차 정비 배우는 학원에 보냈는데 여기서 아들한테 딱 맞는 걸 찾은 거예요. 할머니도 몰랐고요. 아들도 몰랐어요. 그 일이 아들한테 맞는다는 거를. 그런데 아들이 자동차 정비 학원을 다니는데 그동안은 몇 번 가고 그만뒀었는데 다른 데는 여기는 되게 오래 다니더래요. 그리고 아들이 재미있어 하더래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때 뭐를 깨달으셨냐면 그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아들한테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남들한테 과시할 수 있을 만한 거에 내가 아들을 보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의 재능이나 아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내가 함께 생각해 줘 본 적은 없었구나라는 좀 약간의 반성과 깨달음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아들이 이 자동차 정비 학원을 열심히 다니더니 결국은 직업을 뭘로 선택을 했냐면 자동차 운전하는 거. 그래서 자동차 운전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버스 운전기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버스 운전기사가 됐는데요. 그만두지를 않더래요. 너무너무 신나게 하더래요. 그리고 서비스 정신이 얼마나 좋은지 손님들이 버스에 타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도 열심히 하고 할머니가 내 아들이니까 궁금해서 아들이 운전하는 버스 왜 안 타보셨겠어요? 시간 맞춰 나가 서 있다가 타셨겠죠. 했더니 승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아들이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나서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안심이 되셨어요. 내 아들의 길은 이거였구나. 이거였는데 내가 그동안은 내 욕심으로 다른 데만 집어넣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할머니는 만족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아들이 어느덧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아들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었대요. 그냥 열심히 버스 운전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놔서 선자리를 여러 번 보게 했던 거죠. 근데 할머니가 처음에는 왜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좋아하는 것 쪽으로 내가 맞춰줘야 되겠다는 걸 깨달았다 그랬는데 며느리를 보는 데에서는 또 그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보고 싶은 며느리로 연결을 한 거예요. 어떤 며느리였냐면 은행에 다니는 며느리, 그 여성하고 아들을 선을 보게 했는데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이 그 은행에 다니는 직원에 대한 평가가 참 똑부러지고
틀림없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면 그날 돈 계산이 딱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직하기도 하지만 빈틈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선을 봤대요. 봤는데 아들이 한번 보고 오더니 어머니 저 이제 안 만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안 만나니?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주변에서 평가도 참 좋아. 평판이 좋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 저는 숨을 못 쉬겠어요. 아들은 자유로운 영혼인데 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딱딱 규격에 맞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은 그게 참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 사람하고는 영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그래도 이게 포기가 안 되시니까 몇 번의 만남의 자리를 더 중간에서 연결을 해 주셨대요. 근데 이 여성분도 이 집이 참 마음에 들었고 이 아드님이 마음에 들었대요. 아드님이 자유로운 영혼이고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남성미도 넘치고 하니까 이 여성은 딱 이분이 이상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온실에서 자란 여성과 야생마 같은 남성인데 서로 반대 입장인데 남성은 이 입장이 싫었고 여성은 참 좋았던 거예요. 나랑은 다른 부류의 사람을 만나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 여성도 이 할머니한테도 잘하고 아들한테도 잘하면서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고 식사도 이제 할머니가 자리를 마련해서 하고는 했는데 영 이루어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는 또 이제 어떤 여성하고 선자리를 만들어줬는데 아들이 이 여성하고는 열심히 만나더래요.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자리는 아니었대요. 근데 아들이 좋다 하니까 뭐 나이도 됐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할머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생님, 저 이제 1+1 됐어요. 그러니까 짐을 덜으려고 하다가 짐이 더 붙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할머니, 며느님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랬더니 아니 뭐 그렇게 뭐 많이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요. 며느리도 직장 생활 하는데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온대요.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럼 그냥 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가고 주말에는 좀 쉴까 했더니 주말에는 밀린 잠을 잔다든가 친정에 다녀오든가 한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게 이제 하루 이틀 1년 2년 이렇게 쌓여가다 보니까 뭐가 불만이 생겼냐면 가족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가사에 대해서 일이 좀 분담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셨는데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하숙생 한 명을 더 들인 셈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숙생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일거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기대했던 바가 없으시면 괜찮은데 기대를 했었는데 그거는 안 되고 오히려 짐이 보태진 느낌이니까 할머니의 불만은 쌓여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머니가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어느 날 의논을 하십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분가를 해서 그냥 우리 둘이 살을까 오붓하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셨겠죠. 그러다가 결론을 내리셨대요. 우리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왜냐하면 손주들하고 정이 많이 들으신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 그때는 우리 그냥 여기 같이 살지 말고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서 그냥 마음 편하게 혼자 살기로 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대요. 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따로 사는 걸로 소형 아파트 얻어서 따로 사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이게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하게 아직 두 분이 계시는데도 이미 따로 살고 싶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랑 따로 사는 게 혼자 되시면 따로 살기로 했는데 지금부터도 아들 며느리랑 따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커지더래요. 언젠간 따로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굳히고 나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상담을 해오셨어요. 제가 들어도 할머니의 스트레스가 상당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 일이라는 게 이게 분담해서 하면 즐겁게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누군가 한 사람이 온통 이렇게 맡아서 하시게 되면 참 힘겨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혼자 되시면 분가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근데 우리 이 대목에서 생각을 해보실 게 배우자와 사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리적 공허감이 굉장히 크게 밀려와요. 그리고 나의 큰 동반자를 잃었다고 하는 상실감이 굉장히 커서 나의 존재의 반쪽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드신대요. 그러면서 외로움이 어마어마하게 큰 무게로 다가오게 된대요. 그러면 평소에 따로 살던 어르신들도요, 그럴 때는 자녀하고 같이 사시도록 어느 당분간만이라도 같이 사시도록 저희가 조언해드리거든요. 근데 배우자하고 사별하고 나서 오히려 그때 따로 살게 된다? 이거는 되게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천에 옮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저는 왜 그렇게 힘든 시기에 더 힘든 거를 보태시려고 하시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분가를 하시는 거에 대한 생각이 굳어지셨다면 지금쯤 분가를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만이 생활하시는 거를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절대 사별하신 후에 가족들하고 그때서 헤어지시는 건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두 분이서 의논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불만이 생긴 건 이 두 분 사이의 불만이 아니라 정작 아들 며느리한테 불만이 있으신 건데, 그러면 문제를 이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해결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회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들 며느리하고도 의논을 반드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논을 해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내가 요즘 참 힘들다는 표현을 한 번쯤은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신지를 그때서 깨닫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찾은 방법 외에 또 다른 또는 더 나은 대안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사일을 좀 분담해 보시는 게 필요할 텐데요. 저는 이제쯤 되면 며느리하고만 가사일을 분담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들도 좀 역할을 주고요. 손주들도 어느 정도 좀 컸을 테니까 손주들에게도 작은 역할이나마 조금 나눠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조금씩만 나눠 가지신다고 하면 할머니의 짐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분가를 꼭 안 하시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 어르신은 지금 저하고 상담하셨잖아요. 만약에 이 얘기를 주변의 친구 할머니들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할머니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니,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가? 저희들 보고 나가라 그러지?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인 여건이 좀 좋으시다고. 그러니까 아들면이 살으라 그러고 우리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저는 그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같이 사시면서 역할 분담을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따로 사신다고 하면 가까운 곳에서, 왜냐하면 노년기에 거주지 이 환경이 변화된다는 게 스트레스 받는 요인 10위 안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가를 하실 때도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가시기보다는 그 지역 안에서 분가를 하신다면 내 생활 영역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아까 손주들하고의 관계도 얘기했잖아요. 손주들하고의 교류도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분가 안 하시고 역할 분담하시는 쪽으로 조언 드렸고, 두 번째는 분가를 하시되 그 지역 안에서의 분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분가를 하시든 역할 분담을 하시든 아들 며느리하고도 같이 의논해 보시는 시간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때 우리 그 불만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하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저는 만약에 아들과 같이 살게 되면은
며느리가 살림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그 시어머니가 더 많이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선생님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어머님 입장은 아니시고 이제 며느님 입장이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며느리들이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댁의 사례를 들어봤더니 할머니가 다 하고 계시네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실제로도요. 할머님이, 시어머님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요즘은 결혼을 해도 여성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기보다는 그 전에 다니던 직장, 사회활동을 계속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도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 사회활동을 그만두는 것보다는 계속 하도록 많이 권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베풀어 주시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고요. 특히 명절 같은 경우에는 옛날하고 참 모습이 달라졌다는 걸 많이 볼 수 있는 게 옛날에는 명절이 되면 며느리들이 막 하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명절 증후군 이런 거를 많이 알아왔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할머님들이 명절 증후군 많이 앓으세요. 시부모님들이 거의 다 해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살림을 시부모님들이, 즉 할머님이 하시는 경우들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장 좋은 건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시간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대를 달리해서 역할 분담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침잠이 없으시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침잠이 좀 있잖아요. 또는 출근한다고 하면 아침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준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고 주말에 식사 준비를 젊은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시간에 따른 역할 분담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가족 간에 함께 살면서 겪게 될 수 있는 서로에 대한 불만, 불편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의논드렸습니다.